이익 실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걸 보려고 하고요. 네. 자, 보시면 만약에 이익 실현은 연금 다르고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투자 다르고 이렇게 다른 건데 일단 연금부터 볼게요. 네. 연금에 대해서는 샀다 팔았다 하거나 이익 실현을 중간에 하는 부분들을 하지 않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오른쪽 지금 있는 것 중에 오렌지색은 나스닥 100 지수예요. 그 다음에 이 짙은 색깔은 뭐냐면 나스닥 자동차 지수예요. 네네. 자동차 섹터라든지 일단 어떤 업종들은요 장기로 투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가 주도 업종일 때가 있는가 하면 아닐 때는 너무 차이가 나게 떨어져요. 지금 요거를 다시 한 페이지만 넘겨봐 주실래요? 네. 현대차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ETF예요. 네. 보세요. 이게 장기예요. 네. 보시면 오른쪽 밑에가 현대차예요. 네. 2010년, 11년부터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저렇게 대폭으로 상승합니다. 현대차가. 네. 엄청난 상승을 하죠. 근데 쟤를 만약에 10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뒤로 5년 더 갖고 있었으면 저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도주라도 주도 업종이라도 그냥 장기적으로 연금 같은 데서 계속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금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개별이나 혹은 특정 업종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연금에서는 나스닥이나 S&P나 이런 인덱스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오르내리는 걸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연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금에서는 이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연금에서 금을 사는데요. 지금 오늘도 금 의견 많이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금이라는 거를 자산 배분에서 빼야 될 때 금 팔아서 연금은 어차피 출금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팔은 걸 갖고 자산 배분을 새로운 그 자산을 편입을 하게 되는데 나스닥 100이나 그 다음에 S&P 500이나 이런 지수들은 계속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브로 움직이는 것들은 이익 실현해서 현금으로 했다가 이익 실현이라는 게 팔았다 샀다가 아니라 이 자산 배분상 끝나게 되면은 팔고요. 현금화해서 다른 자산 배분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네. 편입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조정이나 민감하게 당연히 반응하지 않고 네. 그 대신 아까 연금에서는 뭘 반응할까요? 아까 기술의 시대 같은 50년, 40년 장기 상승하는 사이클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연금에서는 나스닥을 사놓고 나스닥 100을 사놓고 길게 가져가는 그 다음에 서브 자산 배분 것들은 1년, 2년 단위로 팔고 다시 새로운 자산을 편입하는 연금 관리를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술주라는 섹터를 투자했을 때 네. 지금 아까 제가 나스닥 100을 보여드렸을 때는 오케이 연금에서 나스닥 100 가져가는 건 제가 인정해요 대표님. 네. 그거는 연금이니까 저도 연금에서는 막 지금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 일반 포트폴리오에 네. 기술주를 사는 거는 지금 기술주가 너무 올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실현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질문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두 개를 나눠서 보는데 기술주 중에서 특정 현재 당장 돈을 벌고 있는 그 섹터에 기술주 섹터에 속하는 어떤 것들은 꽤 장기로 봅니다. 그건 뭐냐면 샀다 팔았다는 하지 않는 쪽이고요. 추가하거나 이런 쪽으로 보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오른쪽 맨 밑에 오렌지색이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동차 네. 업종 ETF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장기로 가져가는 게 안 통해요. 네. 사고 팔았어야 되는 거죠. 사고 팔았어야만 돼요. 근데 위에 두 개는 뭐냐면요. 하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기술주 섹터 네. ETF고 하나는 중국 기술주 섹터 ETF예요. 얘는 보시면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만약에 저 작은 조정들을 대응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저희 고객 숫자로 말씀드려 볼게요. SKYY라고 하는 저 클라우딩 컴퓨팅 인덱스를 저희가 자문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2017년도 12월 달에 사시고 한 번도 사고 팔지 않았고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커다란 조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고 왔을 때 네. 지금 몇 프로 났냐면 최근에 나스닥 조정하는 바람에 107%에서 90%대까지 정도 떨어졌어요. 아, 인덱스인데요. 네, 왜냐하면
클라우딩 컴퓨팅 네. 인덱스를 했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뭔가 아마존을 산 게 아니에요. 예, 아마존이 속해 있는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는 인덱스를 투자했지만 네. 지금 90%대, 지금 조정에서 90%대 나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또 하나는 중국 기술주인데 쟤도 지금 보시면 그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혹시 여러분이 요번에 고점에서 팔았어야 되지 않나요? 네.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으면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하셔도 돼요. 근데 못 그랬어도 기술주에 저희가 주로 잡고 있는 섹터들은 못 그랬어도 3년 정도 아직 안 지났는데 3년 정도 지나면 100%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네. 근데 그 근거가 대표님 아니 그건 지금까지 그랬어도 앞으로 그렇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앞에 기술의 시대가 50년 사이클이라는 얘기 그래서 드린 거예요. 네. 그 근거 아래서 저희는 기술주 섹터 투자에 대해서는 자꾸 샀다 팔았다 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기로 한 거고 네. 저희 고객은 그걸 증명한 고객들이 여러분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제가 지금 같은 조정이 올 때 좀 팔았다가 한번 다시 사시죠 이렇게 못한 거를 그분들이 그때는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 대표는 하여튼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해서 그래서 따라서 사가지고 수익이 나긴 나. 네. 근데 조정하면 까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대상의 경우에만 저희가 대응하지 않아요. 지금은 조정이라고 확실하게 보는 거죠. 왜냐면 아까 제가 그 닷컴 버블하고 다른 얘기 다 드렸잖아요. 네, 네. 지금은 기술의 시대에서 딱 10년 지난 앞으로 40년이 남은 주기로 보는 거고 네. 지금 기술의 시대의 정점의 기술이 뭐냐? 저는 정점의 기술을 뭘로 정해요? 지금 돈을 버는 기술. 네. 나중에 돈 벌 거를 보여주는 기술은 지금 바로 안 산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돈은 버는 기술이 뭐예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기술은 클라우딩 컴퓨팅. 네.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된 이 지수는 지금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기술주 섹터에 투자, 여러분이 기술주에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제일 힘든 건 이거 같아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커다란 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시간은 근데도 꽤 길게 남아있고 네. 한 달이 풀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 달 동안 떨어지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 거죠. 예, 그게 제일 걱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항상 저희 회사 세미나 할 때 현미경으로 봐야 할 때가 있고 만환경으로 봐야 할 때가 있다. 네. 현미경으로 봐야 할 게 있고 만환경으로 봐야 할 게 있다. 기술주에 대해서는 만환경으로 보셔야 돼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만큼 떨어지고 다시 원자리 가고 여러분이 지금 사신 그 기술주들 있잖아요. 그거 나빠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보증해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객들이 2년 반이 됐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조정을 해도 90% 수익이 유지되잖아요. 물론 110%, 110%까지 갔었지만은 네, 네. 그렇다고 지금 90% 됐다고 이거 막 끌탕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간의 답이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믿고 그거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갖고 시간이 좀 지나서 1년 지나면요. 이런 조정에 대해서 그 몫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걱정 안 하시는 안전 마진 단계로 들어가게 되세요. 네, 네. 결국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 진짜 대세로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하냐가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날렵하게 사고 팔 수 있으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뭘 따지셔야 되면 비용 있잖아요. 네. 팔고서 다시 사는 비용까지 빼고도 남아야 잘 하신 거거든요. 본전이면 못한 거예요. 왜냐면 마음고생만 들어갔으니까.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좋은 주식만 뺏기고 다음번에 다른 거 사고 되면은 이거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날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게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뭐 일하시고 그러냐고 자세히 볼 수도 없고 그쵸. 그 다음에 뭐 그거 하나하나 늘 볼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이 지금 같은 주식 자본주의 시대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뭐 아쉽지만 할 수 없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그런 분의 생활 패턴에 맞는 관리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길게 갈 놈들로 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도 업종이 바뀌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냅쳐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금도 그냥 냅쳐두지 마시라고. 네, 네. 관리 안 하면 10년 수익률 1%라고 퇴직연금 말씀드렸잖아요. WS님께서 연준이 기준금리는 낮게 유지할 수 있지만
시장 금리의 상승은 막을 수 없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앞에 말씀드린 거를 잘 들으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대표님이 말하기를 그 기술주나 그 다음에 나스닥의 버블 붕괴나 어떤 이런 붕괴가 오려면 금리가 높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연준이 기준금리 조절을 해가지고 낮게 유지하려고 하지만 시장 금리는 정확히 맞으신 게 경기 좋아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나스닥의 끝이 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라면 그러면 아주 정확하신 질문인데 기본적으로는 연준은 그래서 얼마 전에 뜬금없이 AIT라는 걸 말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금리는 그 명목금리가 있고 실세금리가 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금리가 있잖아요. 우선 기준금리라고 시장금리만 구별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는 연준이 강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금리, 네. 발표하는 금리. 이거는 연준이 당연히 발표할 수 있어요. 네. 연준이 그냥 딱 0.5야? 근데 시장은 그래? 동의가 안 돼.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시장금리. 그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것처럼 똑같이 명목금리, 이 기준금리, 그 다음에 그 시장금리를 좀 더 나눠보면 명목상으로 0.5냐 1.0이냐라는 걸 명목금리가 있고 네. 근데 거기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세금리는 지금 0.5가 기준금리지만 실질적인 금리는 마이너스 1%야. 이런 개념이 또 있잖아요. 같이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준은 기준금리를 조절하면서 혹시 올라가는 금리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그래서 시장에서 자꾸 뭐라 그랬냐 YCC 하냐 YCC가 뭐냐면 Yield Curve Control YCT가 뭐냐면 Yield Curve Targeting 같은 말인데 네.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를 0.5로 0.2로 냈는데 이 실질금리가 자꾸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은 연준이 돈을 들여서 장기채를 막 사가지고 이 금리를 자꾸 낮게 유지해 주는 거. 그 타겟을 정해서 얼마 이상 못 움직이게 초반에 연준이 올라가기만 하면 사버리면 사람들이 다 알고 채권쟁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저기 가면 떨어지는 거야 미쳤냐 거기 가서 개기게 그 전에서 매매해버려요. 그런 결과가 있었냐? 일본은행이 이미 10년 전에 했어요. 그거. 그래서 진짜 조절이 돼요. YCC로 조절이 돼요. 연준이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사면은 시장의 채권쟁이들이 채권 전문가들이 의뢰 거기 가면 떨어질 줄 알기 때문에 그 밑에서 지기들끼리 거래를 해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오르지 못하고 쭉 가요. 이게 YCC예요. 지금까지 있었어요. 근데 연준은 그렇게 딱 하면 되는데 왜 안 한다고 해요? 아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비효율적이다. 우리가 봤을 때. 비효율적인 거 뭐예요? 일본은행이 해봤더니 효과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절은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멈추질 못해요. 정상으로 못 돌아와요. 계속 무한정으로 국채 사는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경제가 엇나가요. 정상으로 안 돌아가요. 네네. 지금 이제 연준이 정책을 쓸 때 과거에 10년 동안 했던 것들을 얘네들이 다 조사를 하고 논문 같은 걸 통해서 그때 그런 실패를 요번에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연준이 오늘도 제롬 파월이 오늘 새벽에 말할 때 제롬 파월이 말해갖고 시장이 삐졌잖아요. 왜? 할 걸 다 했다. 이제는 재정정책 몫이다. 뭐 그러면서 더 이상 안 하겠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금융시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 딱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년 동안요. 연준이 돈을 풀어가지고 이럴 때마다 개입을 해서 금융시장을 살리고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냐면 연준이 그 풀어놓은 돈이 다 금융자산을 올려가지고 어마한 돈 많은 사람들 자산만 늘려주더라. 실제로 필요한 경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비율적으로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가더라. 이거를 알고 있어요, 연준이.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자기들이 돈 푸는 걸로 해결하지 않고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연준 창고에 쟁여 있어요.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아직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건 있는데 쓴다고만 말하면 되는데 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놔두는 이유는 뭐냐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만약에요. 연준이 생각할 때 바이든이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잡아요. 그러면 지금 상원하고 하원이 부닥쳐가지고 지원금 내는 거 지금 한 달째 미루고 있죠. 이게 공화당이 상원 잡고 바이든이 민주당이니까 바이든이 되면요. 이거 고착화될 수 있어요. 바이든이 막 돈 쓰자고 말하면 공화당이 어떻겠어요? 죽어라고 제끼겠죠. 그러면 재정정책 못 나와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거 봐라, 내 재정정책 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망해가는 꼴을 봐야 될까요? 아니죠.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10년간 해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돈을 퍼붓고 아마 방어를 할 거예요. 네.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쟤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네. 그러려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탄약을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 정도 흔들리지 않는데 여기다 대고 계속 쏟아붓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굳이. 네. 왜냐하면 사실 효율적인 건 재정정책이거든요. 그쵸. 10년 동안 해봤더니 네. 정부가 정신만 차리면 훨씬 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대고 팍 넣어줄 수 있거든요. 네. 자기들은 넣었더니 남의 자산만 높여주니까. 근데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쵸. 그죠, 땡큐죠. 근데 사실 그게 돌아오는 게 뭐냐면 고액 자산과 돈만 올라가다가 보면요, 실물 경기가 너무 안 살아나서 결국 뒤통수 맞아요. 그걸 뒤통수 맞는 걸 유지하는 게 10년 동안 계속 돈을 그냥 계속 쏟아붓는 거였던 거예요. 뒤통수 안 맞게 하느냐고. 네. 그러느냐고 여기저기 비정상이 드러났고 그렇게 쏟아붓는데도 경기가 살진 않더라. 연준의 정의예요. 그래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느냐? 대공황 때 그랬단 말이에요. 뉴딜 정책 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고. 지금 질문 주신 너무 답이 길었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시장금리 상승은 YCC라는 걸 통해서도 막을 수 있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는 걸로 네. 이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나스닥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위험 신호로 보는 거는 기준금리 기준입니다. 시장금리가 아니라. 네. 연준이 올리는 게 문제예요. 시장금리 상승은 시장이 적응을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은 분들 궁금해할 것 같으십니다. 백종원님께서 질문 네. 주셨고요. 향후 금에 대한 전망 네.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금이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더 이상 안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향후에 지금 펼쳐질 수 있는 시장이요. 만약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면요. 네. 지금 연준이 기대한 대로 만약에 바이든이 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잡는 게 아니라 네. 바이든이 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가질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나눠 갖는 게 더 낫다는 뜻이고 트럼프가 되고 공화당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예, 상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될 확률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재정정책을 아주 풍성하게 쓰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재 미국의 주가가 조정을 하지만 네. 그래도 요즘 지표가 좋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에서 재정정책을 어느 나라보다 쏟아부었어요. 안 쏟아부은 나라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터키요. 오늘 지금 인터넷에서 터키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국요? 재정정책 그래도 쓴 거예요, 이게. 왜? 그린 뉴딜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은 지금 4차 추경? 되지도 않는 무슨 2만 원 주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저도 싫은데 하지만 통과를 시키잖아요, 지금. 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통과시키잖아요. 제가 지금 이 정부 옹호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재정정책으로만 보시자고요. 한국은 적지만 쓰고 있잖아요, 계속. 네. 미국은 어때요? 먼저 폭탄은 투하했기 때문에 지표는 좋아지지만 소비도 살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시간 끌면 낮아져요, 이제. 그죠? 한국은 아직까지는 나이스. 하지만 여기도 계속하지란 법은 없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재정정책을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나라. 터키처럼 붕괴 국면까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때가 오면 뭐가 오냐? 반드시 인플레이션과 반드시 기본적으로 실질금리 인하가 나타납니다. 금리는 못 올라가면서 네.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 금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뭔 짓 했어요? 달러를 조작하는 헛되지도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은 한 번도 안 해본 소리를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짓이냐면 그냥 지가 뭉갠 거예요. 달러가 지금 굉장히 의심받는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풀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뻔한 상황이고 거기다 연준이 거기다 완전히 휘발유 뿌린 게 뭐냐면 AIT 선언해 버린 거예요. 금리 올리지 않겠다. 이건 오랜 동안 달러 약세를 만들어내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조작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자, 달러가 약세인데 믿을 수도 없어.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미국 국채를 버리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더 약세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달러가 지위를 잃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올라올까요? 실물 자산인 금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금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금이 필요하고 리플레이션,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다 금이 필요해요. 다 금이 대응력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이 필요하다는 거 오케이. 근데 지금 왜 저렇게 됐을까요? 단기적인 전망이 어떠세요? 보세요. 차트 있잖아요. 기술적 분석. 이게 미래를 보여주진 않아요. 하지만 뭘 보여주느냐 하면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예측은 가능한데 요번에 금이요 지켜야 할 선을 깨트렸어요. 보통 기술적 분석한 사람이 그걸 갖고 아예 미래를 다 결정해 버리는데 그건 아니고요. 차트가 중요한 데서 자리를 잃어버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모으는데 좀 걸릴 거라고.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타나. 왜?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버린 거예요. 네. 하지만 결국 시장이 그런 상황이 오면 금이 또 다시 인기를 얻으면 차트는 다시 만드는 거죠. 네. 다만 요번에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금을 사실 거면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눠 사겠죠. 분할 하지만 꼭 사겠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장세에서 금은 반드시 필요해요. 금 질문 주신 거에 좀 네. 이어서 질문 드리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은투자에 관련된 네네네. 겁니다. 은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금과 은은 움직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의 매도 시점까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은 투자를 추천 안 드리는 이유는 나빠서 아니고요. 은은 종으로 쫓아가요. 금과 은의 가치는 금과 은의 갭으로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가 같은 놈인데 네. 금이 많이 올랐는데 얘가 못 올랐으면 그걸 쫓아서 움직이는 종의 움직임을 가진 게 은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은을 다 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가 가진 효과가 있는데 뭐하러 똑같은 걸 두 개 사요. 그쵸.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살 건 뭘 살까요? 주를 사겠죠. 그러니까 저는 주된 투자를 금으로 하기 때문에 은을 안 하는 거지. 금이 좋다는 얘기는 은이 좋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다만 이걸 이끄는 건 금이다. 시차가 좀 있을 네네네네.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뒤따라 올랐어요. 네. 그래서 금은 이렇게 올랐는데 은이 못 올랐던 구간이 몇 달 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금이 빠른 속도로 쫓아 올라왔죠.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 이것도 되게 궁금하실 거. 되게 질문을 네. 잘해주십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서호진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이번 조정장 네.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모멘텀은요. 테크가 실적 나오면 뒤집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전부 다 밸류에이션 모멘텀으로만 보잖아요, 시장을. 네. 그런데 이제 실적이 나오면 테크 주식이 실적을 발표하면 어떻게 되냐면 압도적인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요. 제가 아까 빅텍 닷컴 버블과 다른 거 보여줄 때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방송하면서 5개 5 주식이 EPS 성장률이 5년 성장률이 2자릿수인 회사 없다고 근데 애플 같은 것도 그냥 2자릿수예요. 5년 네. 성장률이. 네. 그런 것들이 이익으로 발표되면 시장은 완전히 환기될 거라서 이게 왜냐면 정당화되잖아요. 가격이. 네, 네. 그죠? 그럴 거라서 분위기 바뀔 거로 보여지는데 가장 빠른 실적 발표가 10월 중순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멘텀은 명확하게는 그때는 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 예를 들면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거 미국이 5차 지원금 확정 나면 장은 바뀌겠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거의 그 선거 전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은 근접했다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니라서 네. 모멘텀으로는 딱 그 실적 정도가 제가 보이는 그때까지는 네. 그냥 조정은 이래요, 여러분. 조정은 크게 빠지면 짧아지고요. 정도가 크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정할 폭은 반드시 조정을 해요. 네. 근데 조금씩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게 빠져요. 날짜가 길어져요. 크게 빠지면 날짜가 짧아지고요. 조금씩 빠지면 날짜가 길어져요. 어쨌든 폭은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정 총량의 목적 같은 거. 에너지예요. 네. 그 자체가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는 에너지인데 이제 올라가야지. 이제 싸. 이게 컨센서스로 모인 날 어느 날 폭발적으로 사기 시작해요. 지금은 오히려 돈 빠지고 있잖아요. QQQ에서 역사상 최대금이 인출됐어요. 네. 돈이.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그 사람들은 기관 투자나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연기금이 그 자산 배분 바꾸는 것 때문에 나와야 될 돈들이 아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달리고 그걸 받고 있다. 그 물량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앞에 설명드린 내용 제가 이 장 왜 기술주가 길게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도대체 몇 년을 보는지 왜 얘가 그러면 길게 간다고 보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길게 간다고 보는지 네. 이거를 이해하시면 조금은 버틸 수 있다. 봄 장세에서는 주식을 사야 하고 가을장에서는 채권을 사야 하면 물가 연동체는 언제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물가 연동체는 물가가 올라갈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와야 되잖아요.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사계절 중에서 봄에는요 경기가 박살나고 안 좋아져서 지금 금리 내려가지고 이 돈을 풀어서 살리는 때니까 가만히 있으면 물가가 나타날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봄에는 인플레이션 안 나타나겠죠. 인플레이션은 언제 나타나냐?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러니까 진짜로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는 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인플레이션 위협이 나타나고 네. 초반에는 인플레이션이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점 더 실적이 좋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지거나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나타나요. 지금 모멘텀으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이걸 움직이지 않아도 내년 봄에는 인플레이션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은 과거 10년 동안 나타났을 정도로 아주 극심하지는 않은. 왜냐하면 유가가 40불대에 있을 정도면 이거 반드시, 왜냐하면 마이너스 갔던 거 아시죠? 유가가 극히 낮았다가 네, 높아졌잖아요. 네. 이게 시간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내년 봄에는 틀림없이 나타날 거거든요. 극심한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냐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사이 네. 이때 인플레이션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그럼 저보고 물가치 지금은 봄이니까 안 사도 되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사야 된다고 말한 이유는 연준이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조장한다는 느낌 왜 들어요? 왜냐하면 뜬금없이 지난달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갑자기 AIT라는 걸 왜 발표해요? 인플레이션이 싹도 안 보이는데 인플레이션 올라도 안 올릴게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플레이션을 자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나야 소비가 좋아지거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자, 김정혜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네. 브라질 채권, 네. 브라질 채권 매월 지급형 만기가 네. 내년 1월인데 현재 마이너스 500 정도 됩니다. 파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브라질 채권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팩트로 보는 건데, 브라질의 경제와 그 다음에 브라질 통화인 헤아라가 강세로 갈 거냐, 약세로 갈 거냐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복잡하니까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왜냐면 이게 헤아라하고 원화 환율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네. 헤아라를 원화로 바꾸는데 지금 원화가 초강세거든요. 네. 그래서 헤아라가 웬만큼 세져도 원화가 워낙 세지니까 네. 수익률이 막 좋아지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평을 드리면 브라질은요, 나빠졌다가 이제 더 나빠지지 않는 구간으로 들어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파는 건 미루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푹푹푹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왜냐면 거기 코로나 좀 심하게 나타나는 쪽이에요. 네. 그 대신 금리를 팍팍팍 내리면서 잘 방어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했던 방송 중에 차트 이게 그래프 보여줬을 때 코로나가 심하면서도 잘 그래도 조절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경제 정책을 잘 쓰고 있는 그런 쪽에 브라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경제를 통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쪽. 근데 코로나는 센 데예요. 센 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당연히 안 좋았던 거고 헤아라도 진짜 역사상 최대 약세였었어요. 네. 근데 우선 브라질 국채는 헤아라 보고 투자하는 게 제일 먼저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바닥을 지났다 이제.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강세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헤아라가 강세가 된다고 할 때는 파는 시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500이시면은 여기서 팔고라도 더 마이너스 나지 않을까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니까 네. 제가 보기엔 더 마이너스가 나진 않고 조금씩이라도 좁혀질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대신 얘는 계속 들고 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있는데 네. 막 가을 겨울 같을 때 투자할 때 없을 때는 혹시 모르지만 지금은 막 투자할 때가 있잖아요. 먹을 게 넘쳐나는데. 네, 이럴 때는 굳이 그거를 그렇다고 막 손 마이너스 큰 걸 막 지금 여러분 막 이렇게 고민하다 팔면 항상 어떠셨어요? 팔고 나면 올랐죠? 맞아. 머피 법칙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팔 때는 아닌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적당히 회복되는 거 보시고 시간 좀 보신 다음에 지금보다는 나중에 파시되 더
적극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 네. 위에 그 기술주 장기 투자 ETF 그것도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대표님께서 칭찬하신 좋은 질문 읽겠습니다. 자, HJK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기술주 장기 투자는 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네, 주셨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당연히 스타 주식들이 있습니다. 네. 테슬라 지금 이렇게 빠졌어도 아마 올해 500% 이상은 될 거예요. 압도적으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기적인 최고인 거죠.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ETF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저희는 뭘 추천드리고 싶으냐면 업종을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종목보다는 네. 업종. 왜? 그게 길게 가고 크게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날렵하게 전문적으로 투자할까 훨씬 더 많이 시간과 투자할 수 있는 분이면 개별 종목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투자에 쓸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가족과 네. 보내기도 하고 내 취미도 가져야 돼요. 그런 조건 하에서 그래도 최적의 정말 좋은 결과를 내려면 섹터를 투자하는 ETF가 최적입니다. 네. 여러분 자녀를 저한테 맡기셔서 제가 최근에 저희가 위대한 유산 한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 성인 자녀는 경제교실, 부모님들 경제교실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 성인 자녀들 경제교실에 제가 뭘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주식을 공부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왜 요즘 그거 유행이에요. 중학교 때 주식을 가르쳐라.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부 안 하고 계속 주식을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잖아요. 일찍부터 이런 부분들은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저희가 저희 인생에서 저희 24시간 중에서 저희 일주일 중에서 일정 시간을 내서 효율적인 결과를 내야지 네. 출근해서도 핸드폰 가격 보고 아, 계속 그러다 보면 제가 말한 3년 내에 직장에서 경쟁력 잃어요. 그거는 불행한 저희는 금융 쪽에서는 휴먼 캐피탈이란 말이 있어요. 저 자신도 캐피탈이에요. 내 자신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예요. 그런 면에서는 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내 삶도 즐기고 내 가족과 내 인생을 풍요롭게 가져가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ETF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다고 또 저희가 추천하는 테마틱은 개별보다 그렇게 완전 낮지도 않아요. 왜? 테마틱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적절하게 연금에서는 인덱스, 나스닥 100 같은 그리고 주요 포트폴리오들 1년, 2년, 3년 하는 포트폴리오들에서는 테마틱 ETF를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삶을 조금 더 덜어내고 예, 전체적으로 업종을 보면서 네. 그 개별 종목이 요번에 니콜라 엄청 타격받았을걸요? 개인들? 많이 하시고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업종에 투자했다면 저희가 말한 ETF 투자했다면 그 중에 1, 2%가 지금 많이 깨진 걸 거잖아요. 네. 그러나 니콜라에다 투자했다면 3분의 1가 있을걸요 지금? 아, 맞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요. 왜? 기술 주니까 더하죠. 네. 그 폭이 팍팍 나타나죠. 그거에 밑에 쪽에 속한 사람은 울고 싶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막 스트레스 팍팍 막 에너지가 막 들어가는데 돈이라도 10억 20억 벌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이건 효율적이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는 ETF로 장기 투자하시고 업종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행복을 위해서 네. 최소의 노력으로 최선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ETF가 네. 매력적인 것 같다라는. 결코 ETF를 사는 게 다 무조건적인 답이 아니에요. 네. 지금 공부하시는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지나간 코로나 터지고 지금 왔으니까 좀 이렇지 여러분이 어떤 의문이 있었어요. 실물 시장이 안 좋은데 이게 올라가는 게 말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당히 비관론자이신 분들의 얘기가 더 와닿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더 편했었잖아요. 안 들어가는 게 맞고 안 사는 게 맞고 파는 게 맞았잖아요. 근데 답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조종하지만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7월 위기설, 8월 위기설 다 털고 9월 위기설도 이제 위기설 끝나는 끝무렵에 조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비관론자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면 왜 실물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금융 시장이 올라가는지를 이해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는 그걸 알아서 투자할 때 ETF라는 걸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네. 어떤 때도 ETF를 사면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ETF에 인버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는 통치학은 아니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이해는 쌓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직접도 할 수 있고 간접도 할 수 있고 ETF도 할 수 있을 때 자기한테 맞는 내가 좀 더 시간을 내거나 또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서 개별도 내가 테슬라가 너무 마음에 들고 앨런 머스크 너무 좋고 이래서 사는 그런 것들이 취사 선택이 가능한 수준이 됐을 때지 무조건 이제 답이 있는 그런 건 없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정도는 구별하는 정도 교육은 해주고 싶죠.